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일부터 체포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공문을 각 지방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이 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수장인 김성훈 경호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체포영장 대응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는 등 집단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섭니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첫 영장 집행 시도 이틀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었는데 어제 또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밖에서 보는 분위기는 모두 강이죠. 실제로 영장 집행을 주도할 경찰은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를 불러 두 번째 회의를 연 국가수사본부는 내일부터 인력을 그러니까 전문 체포 형사를 파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겁니다. 오늘 뉴스7 첫 소식은 안종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호영 차장님, 체포영장 불법입니까?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불법, 대통령이라고 해도 네.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대통령장? 없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도 거듭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며 경호처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광역수사단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국가수사본부는 내일부터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공문을 각 지방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2, 3일에 걸친 장기전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번엔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인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또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에 들어봅니다. 박경 기자, 진짜로 집행이 임박한 겁니까? 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째인 오늘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번 주 내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집행 방식과 규모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집행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와 국방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는데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무원 자격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상세히 고지했습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보낸 두 번째 공문인데 지난번에는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만 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경호처 간부들인 6개 부서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엔 경고뿐 아니라 회유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는 공문을 보내면서 집행을 방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공지함과 동시에 직원들에 대한 회유책도 내놨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 방해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알린 건데요. 물리적 충돌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공수처가 직원들을 설득해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경호처 내부에 여러 의견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직원들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공수처는 공문을 보낸 뒤 이틀 뒤 새벽에 곧바로 집행에 나섰는데요. 어제 공문을 보냈으니 적어도 이번 주 내로는 2차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착수함과 동시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세 번째로 부르며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조사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본부장은 경찰의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과 함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된다면 경찰은 우선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지휘부가 무너지게 되면 내부 동요가 더욱 커지게 되고 결속력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어떤 법을 소명하실 계획으로 오신 걸까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박 전 처장에 대해 내란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을 상대로도 내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체포가 임박했음을 감지한 걸까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건 불법이라고, 또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경찰들은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담을 주는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로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 조율에 나서나 싶었지만 오히려 공수처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집행에 나서게 된다면 모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공조수사본부가 광역수사단 형사 등 1000여 명을 동원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응하는 차원인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 폭행죄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을 향해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며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여론전을 맡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우리 민중의 지팡이로서 본래의 법과 원칙이 정한 임무에 충실을 하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정치 경찰과 같은 이런 경거망동을 대다수 경찰도 문제의식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공수처 측에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곧,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저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큽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 오늘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때 눈과 비가 내렸던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산과 방한용품 핫팩 등으로 중무장하고 나온 모습인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주 내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집회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언제 국회를 문란할 목적으로 계엄을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토 어느 부분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반면 약 200m 간격을 두고 맞은편에는 체포에 참석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즉각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체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1차 체포한다 했을 때는 어영부영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척 하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왔지만 체포 시도가 가까워졌다는 긴장감에 양측 간 과열 양상도 보이면서 경찰은 안전관리에 유념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자신과 입장이 다른 참가자와 말다툼을 하다 허공에 흉기를 휘둘러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는 무장한 인원들이 관저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1,000명 넘는 수사관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경호처도 경비 태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발 수위를 높이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진짜로 임박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2차 집행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당장 내일부터 동원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도 살펴보면 내용이 대부분 협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말로는 협조 공문인데 사실상 경고문이죠. 경찰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두 기관이 경호처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집행은 1차 때와는 좀 다를까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수처는 이번 집행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국방부의 개입을 차단했고요. 네. 경호처에도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집행 인력이 크게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총동원령을 요청하고 지휘관 회의까지 2차례나 소집을 했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반발 움직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상명하복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도 공수처 말처럼 경호처 직원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뭐 처벌은 안 되는 겁니까? 네, 몇 가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최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다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호 내령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랬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이렇게 분명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할 때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판사 출신 차성한 교수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부당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면서 위법한 지시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가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을 보면 또 반대로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은 그러면 선처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경호처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나 분열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공수처가 이 상황을 적극 좀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경찰 역시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선처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경호처 내 강경론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소환 요구로 압박을 하고 동요하는 움직임은 더 키워서 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 경찰과 윤 대통령 측 사이의 그 긴장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앞두고 마치 서로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면 불법 체포 감금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도 방해하면 처벌받는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집행 당일에도 양측이 서로 법적 근거를 들이밀면서 집행이 맞다, 틀리다 공방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철옹성으로 불리던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내부 반발이 커지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죠. 그럼에도 MBN 취재 결과 직원들이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정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경호처 간부급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김 차장에게 항의하며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김 차장에게 사태 해결책을 요구한 겁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경호처에서 집단 반발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김 차장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간부들을 달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관계자 A씨는 MBN에 이미 내부적으로 더 이상 김 차장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직원들이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강경파 지휘부와 달리 경호처 내부의 동요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렇게 경호처 내부가 크게 동요하며 경호처 최상부를 제외한 중간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대통령에게 입장을 물은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오늘 밤 안으로 답을 달라고요. 최동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견고했던 대통령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갑작스런 사임과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된 이유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 과장, 부장급 간부들이 체포영장 대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구한 대상은 대통령, 답변 시한은 오늘 밤까지입니다.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내에서 집단 움직임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요구는 김성훈 차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의 이견에다 장기화되고 있는 영장 집행에 따른 피로감, 영장 집행 적법성 여부 논란 등이 표출됐다는 분석입니다. 경호처 현직 간부인 B씨는 MBN에 경호처 조직을 명예롭게 지키고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소신도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내 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의 충돌 가능성은 영장 집행의 여전한 변수입니다. MBN 뉴스 최동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며 무기 사용을 종용했다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을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경호처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면서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연이어 식사를 같이 하고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어제도 같은 지시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그런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치지만 반복적으로 무기 사용을 언급했던 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짜뉴스라며 유감을 표하고 경호처는 어떤 정권에서든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찰과 경호처에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양당 대표를 만나서도 이 같은 기조를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항할까 봐 잡지 말라는 얘기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세력을 막는 게 바로 권한대행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인사차 국회 양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라며 경찰과 경호처에도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도 충돌 우려를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의 중재자 역할에 힘을 실었습니다.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한 저항을 막는 게 권한대행의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 이재명 대표는 또 경제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가 오늘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국수본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한 간부급 직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네. 경호처는 대상자가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들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도해드렸잖아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무기 사용 지시가 있었다고 제보했다는 바로 그 인물과 같은 인물입니까? 네, 우선 윤건영 의원은 MBN에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제보자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간부는 다른 인물이라는 건데요. 다만 윤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한 간부가 차장 사퇴 요구를 했던 사실도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호처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만큼 간부 회의에서 충돌이 오간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같은 인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처장에게 관계를 든 중간 간부들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경파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수뇌부들이고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집행을 저지하자는 이 경호처 차장의 주장에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느끼는 실무급 간부들이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회의 중에 있었던 항명과 대기 발령 조치의 연관성에 대해 경호처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간부 회의 도중에 나온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에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공수처가 이 기회를 틈타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그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를 당부했죠. 네. 체포영장의 당 부당을 떠나 경찰도 경력 투입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경호처와 마찬가지로 집행 강경파와 부담을 느끼는 온건파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MBN에 체포영장 집행의 경력을 지원하는 건 명확한 법적 검토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1차 집행에서 더 나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열은 한쪽에서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혹시라도 이뤄질까 신변 보호에 조건을 내건 만큼 윤 대통령이 내일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대리인단이 있죠. 가장 큰 관심은 형법상 내란죄를 헌재가 쟁점에 넣을 것인가 여부인데 이르면 첫 기일 또는 두 번째 기일 때 헌재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입니다. 헌재는 내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변론 초반부터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측은 내란죄에 대해 형사적 유무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계엄령이 포함되는지, 최근 헌재가 확보한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첫 변론 기일 온라인 방청은 2,430명이 신청해 약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달리 한 총리 측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준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판단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192명만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 약 2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한 총리 측은 신속하게 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가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국정이 최선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이 사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측은 151명의 권한대행 탄핵 기준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 총리 탄핵에 대한 2차 변론 준비 기일은 2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려다 규탄 시위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론은 물론 인권위 내부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2차 시도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인권위 회의장 앞이 시위 피켓을 든 직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북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안건을 낸 김용원 상임위원이 나타나자 분위기는 더욱 격앙됩니다. 돌아가십시오. 내란죄 재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사퇴하십시오. 적법 절차를 따라라고 하는 거죠.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서슬퍼런 비판 세례에 발길을 돌리면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던 전원위원회 개최는 무산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국무위원 줄탄핵이 국헌 문란이라며 야권을 정면 비판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인권위가 정부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니냐며 논란의 불씨를 당긴 대목입니다. 회의에 앞서 인권위 내홍도 본격화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긴급 성명을 내 인권위 모두가 내란 공범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장외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지경까지 무너진 것에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다음번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제시도 할 수 있지만 인권위 관계자는 상정 계획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 밝힌 이들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지만 정작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감소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펼치고 있지만 지지층을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사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2.2%, 국민의힘은 40.8%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 양당 지지율이 각각 52.4%와 25.7%를 보인 데 비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중도층 민심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 밝힌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계엄 전후 51%에서 최근 45%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에 대한 비율은 16.3%에서 34.5%로 증가하며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습니다. 윤 대통령 압박으로 계엄 이후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지지율은 되레 계엄 이전보다 하락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중도층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70%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함께인 것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중도층의 높은 탄핵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민주당이 상황 관리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특히 민주당이 추진했던 줄탄핵 과정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 등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국민의힘을 뺀 모든 원내 정당이 함께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윤 정부의 대북 정책 모두를 내란죄와 관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야 6당의 숫자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야는 특히 새로 수사 대상에 추가된 외환 혐의에 대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여당 불참 속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에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대북 정책 전체를 내란죄로 연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계엄 관련으로 문구를 수정해 우려를 해소했다고 맞섰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법안 명칭이 외환행위라고는 돼 있지만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정적인 문구가 붙었지 않습니까? 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소추와 심판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리로 반대 뜻을 밝혔는데 사법부는 여야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을 하고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 도입에 여야 합의를 다시 주문했는데 민주당은 즉각 월권적 요청이라며 이번 주 내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대신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 자체 법안 마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어떤 특검도 안 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서 자체안을 낼지 말지 여부부터 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3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도 결론이 안 났죠. 결국 추가 이태표를 막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 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신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자칫 특검에 무작정 반대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안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 특검법은 야당 안에서 내란 선전과 외환 유치죄를 빼고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든 특검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다. 정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당내 의견 수렴부터 난항이 예상됐던 만큼 특검법 논의에 착수한 배경이 실질적 대안 마련보다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 전 조기 대선을 노리는 야당 수에 밀리지 않고 특검법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당내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내일 오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북풍 공작을 했다. 외환죄 논란으로까지 번진 북풍 공작 의혹에 국방부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가 다 일부러 만든 거라는 주장은 그 야당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하는 거라고요.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고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것과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북풍 공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외환죄까지 번지자 군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계엄과 연결하고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해 안보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2년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왔고 저희도 2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선 군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주당이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거냐, 카톡 계엄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가짜뉴스는 뿌리 뽑아야 한다,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냐며 강경합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령 선포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펼칠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가짜뉴스 때려잡겠다며 가짜 파출소를 차린 민주당은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주장을 왜곡이라고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가짜뉴스에 속아 5.18 희생자들을 비난했었다며 가짜뉴스 뿌리 뽑는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외신간담회 등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하며 허위 정보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이어지며 각종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여론전에 신경 쓰고 있는 여야의 가짜뉴스 공방도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의원이 3명뿐인 개혁신당 분열이 심각합니다.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인 사무총장을 경질하며 촉발된 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상황 정치와 허은하 사당화로 싸우고 있는 건데 공개 회의에선 폭로와 고성이 오갔고 여기 참석한 2명은 허 대표에게 반발하며 자기 명패를 치우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 의원이 허 대표를 파면시키겠다고 하자 허 대표,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낸 것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당시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부터 사전회의 소집을 두고 카톡방을 폭로하고 고성이 오가는 등 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그 카톡방 우리가 왜 봅니까? 임명되신 거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놔두세요. 예, 차분하게 합시다.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 의원을 대주주에 비유하며
상황 정치 집착을 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쫓아내려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로 허 대표를 파면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허은하 대표에게 상황이라고 지칭받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할 거거든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허 대표가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1시간가량 허 대표 면전에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대표께서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았던 것, 허례허식이 너무 많고 의전에 대한 강요, 그리고 본인의 언론 노출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압박들, 당을 허은하 의원실처럼 사실만 얘기하세요. 이제 그만. 본인이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숫자 채운다고. 회의 도중 이주영 의원과 이기인 최고위원이 스스로 명패를 빼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허은하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측근인 김 전 총장을 앞세워 당무에 개입한다는 게 이유인데 당권을 둘러싸고 이 의원과 허은하 대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을 신문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한 병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다고 답하는데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지원을 이끌어내고 북한군을 흔들기 위해서 여론전에 적극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에게 한국어 통역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한 명은 그렇다고 답했고 다른 포로는 북한으로 가라면 가겠지만 남으라면 남겠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는 포로들의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을 여론전에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심리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항을 권유하는 한글 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겁에 질린 북한군이 드론을 올려다보는 그림과 함께 헛되이 죽지 말라는 전단을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전이 훈련인 줄 알고 러시아에 왔다는 북한군의 전쟁 수행 의지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도피를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백하게 이해하기 쉬운 전단지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북한군에게 더욱더 공포를 유발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포한 북한군과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의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월급도 안 주는 걸까요? 국정원이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도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 배우해준다 하고 군인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장에서 생포되면 자폭이나 자결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북한군 수가 3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7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로는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전장에서 포위돼 생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폭하거나 자결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앞서 우크라이나가 생포했다고 밝힌 북한군 2명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귀순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핵 동결이나 군축 등 소규모 협상, 즉 스몰 D의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LA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는 곳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집들은 앙상하게 철골만 남았고 살아남은 동물들의 모습도 처참해서 흡사 유령 도시를 연상케 했죠. 내일부터 또 강풍이 예고된 만큼 그 전에 불을 끄기 위해 당국은 바닷물을 끌어오고 수감자까지 진화 작업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촌으로 불리며 호화로운 주택이 즐비했던 마을이 며칠 만에 폐허가 됐습니다. 집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그을린 건물 잔해와 부서진 나무들만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Sure, all the people up there who have lost everything. It's not just this community. The community next door. This is pretty devastating. 발생 엿새째지만 산불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망자도 24명까지 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강풍이 예고돼 있어 LA 소방당국은 그전에 산불을 끄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00명이 넘는 수감자를 진화 작업에 동원했고 장비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바닷물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I want to be very, very clear here. It's very important that the community understands that these wind events are coming into Los Angeles. 산불 원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새해 맞이 폭죽놀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폭죽놀이로 인한 화재 발생 지점과 LA 산불의 발화 지점이 가깝다는 건데 폭죽 화재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강한 바람 탓에 다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겨울철 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려 해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는데 코로나19 때 중국발이라는 기억 때문일까요? 중국 당국은 조심해라가 아닌 문제없다고. 지금 독감은 새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미 인류가 수십 년간 함께해온 질병이라고 강조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저는 베이징 도심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병원을 가기 위한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가 사실상 꽉 막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접수처 인근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줄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른바 HMPV를 포함해 대부분 독감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밀려드는 환자들로 포화 상태가 된 병원도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대기 환자만 1,000명이 넘어가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하도 오래 기다리다 보니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치료제 사재기에 나서면서 독감약이 우리 돈 6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겨울 독감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目前呢，流感的整个的这个检测的阳性率啊，这个上升的趋势已经减缓。那么它并不是一种新的一种病毒，其实已经至少伴随人类几十年的一个时间。 다만 대부분의 인구가 이동하는 춘제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독감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전 4분이 기록돼 있지 않으니 이제 조사당국은 남은 단서를 모아 퍼즐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항 중인 사고기와 같은 기종 101대 가운데 절반 정도도 사고기와 마찬가지로 블랙박스에 보조 배터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류 충돌의 단서가 될 새 깃털 분석은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당일 사고기는 긴급 조난 신호를 보내고 4분 뒤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했지만 이 4분은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 도입된 항공기만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의무 장착돼 사고기는 보조 배터리가 없었던 탓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결국 단서를 모아 원인을 추정하는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는데 조종석 상부 패널과 엔진 2개에 더해 랜딩 기어까지 수거해 기체 분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비행기록 장치를 비롯해서 관제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한쪽 엔진에서 발견된 깃털 17개에 대한 분석도 이르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기러기류, 오리류, 가마우지 등이 무안공항 인근을 거쳐가거나 서식하는데 사고 당일 무안 하늘에서는 가창 오리로 추정되는 거대한 새떼무리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새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동시에 이제 얼마나 많은 개체수들이 같이 움직이느냐에 의해서 원인 규명과 함께 국토부가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장착 여부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내 운용 중인 같은 기종 101대 중 56대도 이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추가 장착 의무화는 기종마다 구조가 다르기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20대 외국인 남성이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내 12명이 다쳤습니다. 조수석에 차량 주인의 배우자가 타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SUV가 차로를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전복된 SUV는 도로 위를 여러 차례 회전하더니 또 다른 차량을 덮칩니다. 가까스로 멈춰선 차량.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던 남성은 하마터면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소리가 꽝 나서 급하게 나와보니까 차가 완전히 다 부서져 있어요. 인도 쪽에 턱에 딱 걸려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58분쯤. 20대 외국인이 차를 훔쳐 타고 가다 역주행 연쇄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겁니다. 택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내 차가 없어졌다고 급하게 이래 당황을 하셔갖고. 조수석엔 차량 주인의 배우자가 타고 있었지만 외국인 남성은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부부가 타고 가다가 남편분이 이렇게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 차를 끌고 간 거예요. 경찰은 차를 훔친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막상 사 먹으려고 하면 체감이 잘 안 되죠. 편의점 도시락과 구내 식당마저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반찬이라던 김도 가격이 크게 올라서 한 장에 150원, 선뜻 사 먹기가 겁날 지경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간편식 매대입니다. 지난해 3년째 3%를 넘은 외식 물가에 덮밥 등 4,000원대 단품 도시락 쪽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웬만한 기업의 구내식당 한 끼는 6,000원을 넘고 서민과 학생의 단골 메뉴였던 편의점 도시락도 약 5%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안의 대안을 찾기 위해 소비자들은 간편 식사류로 눈을 돌리는 듯합니다. 지난달 대형마트들의 관련 매출 증가율은 15%에서 4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분식집도 이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면류와 김밥을 시키면 1인 식대는 10,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는 5%대, 국수류는 4%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점심이 한 7, 8천 원 하던 게 한 이제 10,000원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외식 물가 상승은 주요 식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의 2배에 달할 만큼 오른 탓입니다. 특히 김 가격은 마른 김 한 장에 150원, 1년 새 50%가량 상승하며 국민 반찬이란 말이 옛말이 됐습니다. 식용유도 많이 올랐죠. 오이도 많이 올랐고 야채값도 엄청 올랐어요. 축드립니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와 치솟는 환율로 수입 물가도 오를 전망이어서 밥상 물가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설 선물 사기도 부담스럽죠. 이 때문일까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실속형 고등어 선물 세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10,000원 미만의 초저가 선물 세트도 많은 소비자의 발을 잡고 있습니다. 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다양한 선물 세트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매대 한쪽에
고등어 선물 세트가 눈에 띕니다. 수산물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고등어 혼합 선물 세트를 3, 4년 만에 재출시하는 등 실속형, 저가형 상품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선 10,000원 한 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초저가 선물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김이나 양말 등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상품들로 구성했습니다. 가족이 많고 또 보내야 될 때도 많다 보니까 3만 원 선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저가 선물 세트의 등장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선 개당 5만 원 이하 가격대의 선물 세트를 구매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는 그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안 팔리면 또 골치가 아프거든요. 잘 팔릴 만한, 소비자들이 찾을 만한 가격대의 상품을 주로 출시한다. 불경기 속 맞게 될 올해 설 연휴, 유통업계도 소비자도 생존을 위해 초가성비 선물 세트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도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과 전북, 광주, 대구, 경북 지역은 종일,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그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서울에도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등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0도, 창원과 부산은 1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후 모레인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